그 지난주에 제품 믹스 넓이, 길이 뭐가 있었나요? 또 하나 깊이가 있는 거를 그 CJ의 제품 계열을 통해서 그 좀 살펴봤죠. 보면 여기 CJ는 보니까 전략적 사업 단위가 일단 여기서는 6개 정도로 그 해놨는데 6개 정도의 전략적 사업 단위 SBU죠. SBU 중에서 그 중에 하나 생활화학 그 사업 단위를 보게 되면 제품 믹스의 넓이를 봤을 때 그 4개의 계열을 가지고 있는 그 사라고 할 수 있죠. 사. 그 다음에 제품 믹스 길이는 그 각각 이제 세제 계열, 샴푸 계열 뭐 각각 다른데 만약에 세제 계열을 봤다 그러면 그 여기도 4개 길이를 사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 보면 그 다음에 제품 믹스 깊이라는 거는 각 그 계열의 제품이 있죠. 제품의 품목 수가 몇 개가 되느냐를 우리가 제품 믹스 깊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1, 2, 3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바르는 비트에도 보면 그 부피나 부피라 그러나요? 사이즈에 따라서 좀 작은 게 있고 중간 게 있고 큰 게 있고 그렇게 해서 각각 3가지가 있기 때문에 제품 품목의 그 제품 믹스의 깊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건 구라고 얘기를 했죠. 뭐 자, 숫자가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가 그 제품 믹스의 넓이가 어떻냐, 길이가 어떻냐, 그 품목의 그 깊이가 어떻냐,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자, 그 연장선상으로 좀 그 보게 되면 제품 믹스 길이에 관한 의사결정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런 3가지 정도의 그 확장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자, 요 그림이 조금 잘못됐다고 했는데 좀 위에 이렇게 높은 가격에 그려놔야 되는데 이 그림을 약간 그 조금 잘못 그린 경향이 있는데 현재 제품이 좀 고가예요. 고가인데 어느 정도 시장에서 고가 제품을 팔다가 이제 중저가까지 제품을 확장하는 거죠. 제품 믹스의 길이를 확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세제에 아까 비트하고 4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중저가에 더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 뭐 더 확장한다. 근데 뭐 세제나 이런 거는 고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그 하향 확장 전략의 대표적인 예가 애플이죠. 애플이 작년에 보면 그 애플 5S가 있었는데 그게 고가죠, 되게. 기존의 애플폰은 고가예요. 고가인데 보니까 꼭 고가만 팔아서 물론 뭐 수입이 상당하지만 중저가도 출시를 했죠. 그래서 그게 아이폰 5C인가요? 그런 것들을 출시하는 전략, 뭐 하향 확장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향 확장은 좀 중저가의 제품을 출시를 해서 좀 어느 정도 기반을 다진 다음에 그 고가 제품 시장, 고가 제품이 아무래도 그 가격 단가가 높기 때문에 그 수익이 높을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가는 전략을 택하는 한 유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중가 정도의 제품에서 저가라든지 고가로 동시에 이렇게 뻗어나가는 게 있는데 자, 이런 것과 관련해서 그 좀 전에 봤던 그 하향 확장 전략은 애플 폰도 뭐 예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이런 전략을 펼친 데가 티파니가 그 원래 굉장히 비싸죠. 보석류 같은 거 판매하는 그 고급 브랜드인데 그 10대들한테 은팔찌 이런 거를 팔았는데 처음에 잘 팔렸어요. 잘 팔렸는데 기존에 이제 그 고가 제품을 이용하던 고객들이 아니 10대들 사용하는 제품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냐. 그
그 똑같은 제품은 아니지만 브랜드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떠난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 이렇게 하게 되면 하향 확장 전략을 잘못하게 되면 기존 고객의 이탈이라든가 그 회사의 이미지에 좀 손상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원복하죠, 원복. 그 은팔찌 이런 거 중단하고 다시 원래의 티파니의 그 고급 브랜드, 고품격 브랜드 이미지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런 그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 전략을 봤는데 이걸 또 그 함부로 이렇게 기업 입장에서는 욕심이 나죠. 어느 정도 시장에서 고객을 확보했으니까 좀 더 시장 그 다른 영역에 진출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그런 거를 또 잘못하게 되면 그 좀 실패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뭐 지난주에 좀 얘기했던 거를 좀 리뷰를 해봤고 그 다음에 제품 확충 전략이 있는데 이거는 기피에 관한 의사결정, 기피에 관한. 그래서 그 기존 제품 계열 내에서 새로운 품목을 추가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 비트라는 제품이 있는데 비트의 밑에 들어가 봤더니만 뭐 9가지 정도의 품목이 있어요. 근데 품목을 봤더니만 그 소비자들이 또 원하는 게 있을 것 같다. 그래서 12가지, 15가지 이렇게 계속 늘려나가는 거죠. 자, 이거는 뭐 그 어느 정도 설비를 가지고 있으면 그 여유 설비가 있다 그러면 활용할 수가 있죠. 품목을 뭐 5가지 만들다가 7가지, 8가지 정도 비슷한 공정 과정을 거친다고 하면 품목 수를 늘리는 거는 회사 입장에서 큰 어려움이 없을 때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부정적 효과는 과다하게 이렇게 제품 확충 전략을 하게 되면 그 비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자, 요 가능성은 그 절대적인 게 아니라 계속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수익을 가져다 줄 수도 있지만 안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 너무 많은 품목 수를 내게 되면 또 혼란스러운 면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제품 믹스의 길이라든가 깊이에 관한 그 의사결정의 좀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뭐 확장 전략을 펼친다든가 새로운 제품을 출시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시장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고 그 어느 정도 매출이 기대되고 이럴 때인 거고 그 반드시 그런 게 아니죠. 그 시장은 성숙되잖아요. 보면 뭐 핸드폰,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는 가파르게 증가하지만 지금 보면 굉장히 치열하죠. 뭐 아직까지는 좀 스마트폰 시장이 굉장히 열려 있긴 한데, 자, 시장은 성숙기가 될 수도 있고 쇠퇴기에 진입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제품의 수익률이 과거에는 좋았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앞으로 2, 3년 전망이 굉장히 어두울 수가 있죠. 자, 우리 이거 그 BCG 매트릭스라든가 G 맥킨지 그런 거 전략 분석할 때 이런 얘기 한번 했었죠. 뭐 문제아 영역에서는 확장 전략을 펼치고 그 도업 영역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좀 그 철수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그 제품의 퇴진 전략과 관련된 얘기를 일부 했었어요. 자, 그거하고 뭐 연결이 되는 건데, 자, 이렇게 판단이 되면 기업에서 전체적인 이미지를 브랜드라든가 이런 거를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전략과 관련해서 3가지 정도의 전략을 그 펼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성숙기나 쇠퇴기가 돼서 그 전망이 그렇게 밝지 않은 경우에 이런 전략을 고려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수학 전략은 어느 정도 정체돼 있어요. 정체돼 있고
신규 투자를 하거나 그렇지 않아도 어느 정도 매출이 발생해서 그 우리 회사에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다만 시장이 그렇게 밝진 않아요. 그 밝진 않기 때문에 새로운 비용을 그 수반하는 거를 좀 억제하면서 그 최대한 그 소위 말해서 뽑아먹는 거죠. 자, 이런 거를 수학 전략이라고 하죠. 자, 그다음에 그 제품 계열의 단순화 전략인데, 자, 제품 계열이 길이라든가 이런 깊이라는 거 봤을 때 그 지금 시장이 굉장히 성숙돼 있고 쇠퇴기에 진입하고 있는데, 너무 많은 그런 계열을 가지고 있으면 관리 비용이라든가 마케터가 할 일이 많죠. 자, 그래서 이거를 시장 환경에 맞게 축소시키는 거예요. 뭐 길이가 예를 들어 4였다. 그러면 3이나 2로 축소하고, 뭐 깊이의 제품 품목 수가 9가지였다. 그러면 5가지, 6가지로 축소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관리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절약할 수가 있죠. 자, 이런 거를 제품 계열의 단순화 전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성숙기, 쇠퇴기를 지나서 계속 마이너스 되는 경우가 있죠. 마이너스. 매출이 이미 다른 어떤 대체제가 나왔거나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제품이 더 이상 예전만 못하다는 거죠. 잘 안 팔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성장하는 경우. 자, 마이너스 성장하는 경우는 아예 제품 계열을 단순화하는 게 아니라 제품 계열을 아예 매각하거나 폐쇄할 수도 있죠. 자, 마이너스 성장하는 경우는 이렇게 철수 전략을 펼칠 수가 있어요. 문을 닫는 거예요, 아예. 자, 문을 닫는다는 거는 우리 회사에서 이제 더 이상 생산을 안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회사에다가 아예 그 사업의 계열을 분리해서 매각할 수도 있죠. 자, 이런 거를 철수 전략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조금 섹션을 바꿔서 그 개별 제품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우리가 지금 제품 계열이 어떻고 뭐 그 넓이, 길이, 깊이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럼 각각 제품을 이걸 우리가 그 각각의 제품에는 이름이 있죠. 이름이. 제품에 붙인 이름을 우리가 뭐라 그러나요? 예? 네, 브랜드명. 딱 순 우리말로 하면 뭔가요? 상표죠, 상표. 예. 자, 개별 제품 관리인데 이건 브랜드 관리예요. 개별 브랜드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자, 여기서 브랜드가 뭐냐와 관련해서 여러분 만약에 이게 글씨가 이게 이제 브랜드명이죠. 브랜드명. 맥도날드. 자, 브랜드명인데 우리가 이거 없다고 해도 딱 이걸 보는 순간에 알 수 있죠. 워낙 우리 기억에 선명하게 존재하고 있죠. 기억되고 있죠. 맥도날드. 자, 이 스타벅스 이거는 로고죠. 이 여신인가요? 여신. 이 여신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누군가요? 혹시 아는 사람 있나요? 그리스 신화의 바다를 지키는 맞나요? 사이런 맞나요, 이거? 예. 자, 우리가 이 글씨가 없더라도 이 별하고 이런 거를 보면 알죠? 자, 이거는 워낙 강력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 기억되고 있는 거죠. 근데 다 그렇지가 않죠. 자, 지금 이 순간에도 태어난 브랜드가 있고 사라지는 브랜드가 있어요. 자, 이 브랜드를 정의를 안 했는데, 브랜드라는 거는 특정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비자가 인식하도록 하고 경쟁자하고 차이가 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독특한 이름과 상징물들의 결합체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독특한 이름 맥도날드. 자, 이거 이름이죠, 이름. 스타벅스 이름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런 것들은 로고죠, 로고. 로고라든가 디자인, 전체적인 디자인, 이런 것들을 결합해서 형성되는 게 브랜드죠. 자, 여기 브랜드에는 브랜드 일단 이름이 있어요. 브랜드명이라고 해서 브랜드명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그 단어일 수도 있고 숫자일 수도 있죠. 숫자일 수도 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 자, 브랜드 마크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여기서 등록 브랜드가 있는데 트레이드 마크라는 게 있는데 이 브랜드가 자, 이런 거 함부로 우리가 모방해서 쓰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이게 왜 그런가요? 자, 이런 로고라든가 브랜드명이라든가 마크라든가 이런 거 함부로 쓰게 되면 안 되죠. 왜 그런가요? 특허청 이런데 상표 등록이 돼 있어요. 자, 상표 등록이 안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상표 등록이 돼 있는 경우를 우리가 등록 브랜드라고 해서 트레이드 마크라고 해요. 트레이드 마크. 자, 이 특허청에 상표 등록이 돼 있는 거는 보호를 받죠. 보호를. 문양이라든가 로고라든가 그 숫자라든가 브랜드 이름에 들어가 있는 단어라든가 이런 거를 보호를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등록된 브랜드는 리지스터드의 약자를 써서 이렇게 옆에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홈페이지나 아니면 실제 가서 유명한 브랜드들 보면 다 이렇게 상표 등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되어 있거나 아니면 그 트레이드 마크를 줄여서 TM이라고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는 특히 강력한 보호를 받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함부로 갖다 쓰거나 뭐 하게 되면 처벌을 받습니다. 처벌을. 그래서 요 TM이라든가 그 리지스터드 줄여서 이렇게 돼 있는 걸 우리가 등록 브랜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어느 정도 그 규모가 좀 크고 또 성공한 기업들은 브랜드 관리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요. 그리고 좀 과거에 좀 잘 나갔던 이런 브랜드라도 지금 현 상황에서 잘 맞지 않는다 이러면은 브랜드를 리뉴얼 하거나 고치거나 수정하거나 그 지금 트렌드에 맞춰서 바꾸죠. 자, 이 스타벅스도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고 제가 아마 경영학 시간인가 한번 변천되는 거를 보여줬고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굉장히 지금 복잡하죠. 단순화될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복잡한 거를 싫어해요. 특히 브랜드에 있어서 복잡하면 기억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게 아마 굉장히 단순화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자, 우리 강력한 브랜드 역할을 제가 지금 USB가 작동을 안 해서 좀 그 파일 버전이 좀 낮아서 그런데 브랜드의 강력한 브랜드의 역할은 여러분 책에 보면 273페이지에 있어요. 자, 맥도날드나 스타벅스를 보여줬는데 이런 강력한 브랜드는 소비자의 브랜드 충성도를 높여주죠. 그리고 이런데 한번 이런 브랜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다른 브랜드로 잘 옮겨가지를 않는다는 거죠. 옮겨가지 않는 걸 우리가 충성도가 높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브랜드 충성도가 높고, 그리고 이런 강력한 브랜드는 중간 도매상이나 소매상들이죠. 우리 제품을 팔아주는 뭐 여러분이 길에 나가보면 슈퍼마켓이라든지 뭐 조그마한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데 있죠.
그런 데서 협조를 얻기가 쉬워요. 자, 그런 데는 우리 제품 좀 팔아달라 그러면 대환영하죠. 근데 신생 기업으로 새로운 제품 만들어서 매장 진열대에다가 좀 놓자고 하면 그 입점비를 받거나 입점비를 높게 받죠. 왜냐하면 별로 안 알려져 있는 브랜드를 우리 매장에다가 진열해 주는 거 이런 거에 관련해서 돈을 받거나 또 되게 까다롭게 하죠. 아니면 받아주더라도 진열대 저 뒤쪽에 잘 안 보이는데 그런 데다가 진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브랜드는 이런 중간 판매상이나 이런 데서 협조를 얻기가 쉽다는 거죠. 그리고 높은 인지도를 가지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어요. 자, 굉장히 뭐 얘기 안 하더라도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마케팅과 관련해서 유통 비용이라든가 그 프로모션 비용이라든가 이런 좀 작게 하더라도 효과를 볼 가능성이 높다는 거. 자, 그 강력한 브랜드 역할은 좀 여러분이 좀 그 세 가지 정도를 그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 좀 참고를 하기 바랍니다. 자, 브랜드와 관련해서 제품 구성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물론 뭐 브랜드가 제품 구성 요소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는 할 수 없지만 중요한 요소들 몇 가지를 열거한다 그러면 브랜드가 아마 첫 번째, 두 번째 들어갈 거예요. 자, 그 이런 것과 관련해서 마케터, 우리는 지금 다 마케터라고 생각하고 이 마케팅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자, 마케터 입장에서는 체계적인 브랜드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요즘 트렌드가 이러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 의사결정과 관련해서 그 세 가지 정도를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브랜드와 관련해서 전략을 가지고서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브랜드 전략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그 책이 좀 보면 브랜드 후원자 결정이에요. 여기 브랜드 전략이라고 그냥 포괄적으로 썼는데 그 옆에 메모를 좀 하기 바랍니다. 브랜드 후원자 결정이에요. 브랜드 후원자 결정이고 제가 이 파일은 다시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그 수정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거기 보면 제가 많은 거를 집어넣어 놨는데 그 브랜드 후원자 결정과 관련해서 브랜드를 주도하는 사람, 브랜드 스폰서가 누구냐에 따라서 제조업자 브랜드, 중간상 브랜드, 무상표품, 무브랜드품이라 그러는데 이것도 무상표품이라는 걸 일반적으로 쓰기 때문에 브랜드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히 브랜드가 없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 이거 하나씩 볼게요. 자, 첫 번째는 브랜드 전략이라고 했는데 브랜드 후원자 결정이에요. 브랜드 후원자 결정. 브랜드 후원자 결정과 관련해서 브랜드를 부착할 거냐 말 거냐. 여러분이 알고 있기에는 브랜드가 다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브랜드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 브랜드 정확하게는 이름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브랜드 이름이 없고 그냥 뭐 두부다, 뭐 아니면 뭐 빵이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있잖아요. 아주 드물긴 한데 있어요. 자, 브랜드를 부착할 것인가 여부와 부착하게 되면 브랜드 소유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를 브랜드 후원자 결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세 가지가 있는데 제조업자 브랜드가 있어요. 만드는 사람. 여러분 바나나 우유 중에 제일 유명한 데가 어딘가요? 빙그레죠. 그러면 빙그레 바나나 우유는 제조업자 브랜드일까요? 유통업체 브랜드일까요?
제조업자 브랜드, 제조업자. 빙그레가 생산하잖아요. 생산 공장에서 생산을 한 거죠. 생산을 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마트에 가보면 그 예를 들어 롯데마트 바나나 우유다. 이런 건 뭘까요? 롯데마트 바나나 우유다. 롯데마트에서 우유를 직접 만드나요? 아니죠. 어떤 제조업자한테 우유를 만들어 달라 그러죠. 그래서 거기 나올 때 출시될 때 롯데마트 브랜드라는 게 부착돼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제조업자 브랜드가 아니라 유통업체 브랜드. 유통업체잖아요. 롯데마트, 이마트 뭐 그 마트들 많이 대형 마트들 보면 그게 유통업체잖아요. 근데 대형 유통업체죠. 그래서 이런 생산한 사람이 브랜드의 소유자인 경우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유통업체가 소유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자, 생산된 제품의 마케팅 전략을 제조업자가 직접 통제하는 거죠. 빙그레는 자기들이 직접 통제해요. 그 바나나 우유와 관련해서. 그래서 이거를 과거에는 내셔널 브랜드라고 하기도 했는데 MB라고 얘기를 해요. 매뉴팩처러 브랜드죠. 매뉴팩처러. 제조업자가 매뉴팩처러죠. 매뉴팩처러 브랜드예요. 이거 MB 뭐 과거에는 내셔널 브랜드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내셔널 브랜드는 빼겠습니다. 자, 제가 얘기했던 도소매업자가 하청을 줘요. 예를 들어 빙그레에다가 당신들 우유 생산 시설 공장이 있으니까 우리 우유 좀 만들어 주세요 해갖고 만드는데 대신 만들어서 나올 때 우리 회사의 브랜드를 그 부착해 달라고 하죠. 이런 전략을 유통업체 브랜드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형 마트 가면 많잖아요. 뭐 홈플러스 우유, 홈플러스 뭐 그 만두 팩 이런 것들 있죠. 그 다 유통업체 브랜드. 홈플러스가 뭐 만두를 만들겠어요? 우유를 만들겠어요? 아니잖아요. 다 그 제조를 위탁하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주면 자기 브랜드를 붙여서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무브랜드품이라고 무상표품이에요. 제품의 상표를 특히 브랜드를 붙이지 않아요. 자, 이거 한국에서는 좀 드문데 미국 같은 데 보면 맥주라든가 콜라라든가 이런데 브랜드가 없어요. 없는 대신에 어떨까요?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요. 그래서 가격이 저렴하다는 게 특징이에요, 이게. 그래서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돼요. 자, 설탕 같은 거, 설탕하면 우리 마케팅 시간이기 때문에 뭐 브랜드 제조 회사라든가 이런 걸 그 언급해도 됩니다, 마케팅은. 설탕하면 여러분 어떤 회사 생각나나요? 우리 기억에 남아있죠? 뭐 심부름을 했거나 아니면 집에 한쪽 구석에 보면 있죠. 백설표인가요? 백설표 설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설탕 중에도 그런 브랜드가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 여러분이 이렇게 장터라 그런 거로 그 재래시장 같은 데 이렇게 가면 봉지에 이렇게 담아서 파는 거 있잖아요. 뭐 시커먼 설탕이라든가 이런 거 그거 보면 없잖아요, 브랜드가. 그런 것들은 무상표품이라고 해요. 지네릭 브랜드를 지네릭이라는 게 뭔가요? 일반적인 뭐 특별히 표시가 안 되는 뭐 이름이 특별히 없는 일반적인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지네릭 브랜드 무상표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야 되는 것은 브랜드 이름과 관련된 전략이에요. 브랜드 이름을 어떻게 붙이는가에 따라서 다르죠, 완전히. 제가 뭐 저번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샘표 오렌지 이렇게 붙이면 안 팔릴 거 아니에요. 샘표 오렌지 이렇게 하면 브랜드 이름이 샘표예요, 샘표. 샘표는 간장으로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괜히 사람들이 샘표 오렌지라 그러면 자꾸 간장 생각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요거는 개별 브랜드명 전략이에요. 생산된 제품에 각각 다른 브랜드 이름을 붙이는 거죠. 생산된 제품에다가. 예를 들어 우리가 CJ 봤는데 세제에 보면 비트라는 이름을 붙이거나 샤프란이라는 이름을 붙이거나 각각에다가 붙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공동 브랜드명 전략이 있습니다. 생산된 모든 제품들의 동일한 기업명이 먼저 앞에 나와요. 기업명이 나온다는 것은 워낙 이런 제품 계열과 관련해서 워낙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이름을 들으면 신뢰가 간다는 거죠. 그 기업의 이름을 들으면. 그래서 기업명이 먼저 나오거나 아니면 똑같은 기업명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똑같은 브랜드명을 사용하는 전략이에요. 자, 여기 하나 예가 있는데 오뚜기는 우리 오뚜기 하면 식품에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죠. 오래된 회사예요. 수십 년 된 회사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카레에도 오뚜기라는 게 먼저 나와요. 오뚜기 카레. 그 다음에 오뚜기 마요네즈, 오뚜기 케첩 다 기업명이 먼저 나와요. 자, 이거 말고 같은 브랜드명 쓰는 경우도 있죠. 자, 이거 생각이 잘 안 나는데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자, 같은 기업 이름이 브랜드 이름 앞에 나오는 거. 오뚜기 카레. 여기 제가 생략했는데 오뚜기 마요네즈, 오뚜기 케첩 뭐 이런 경우죠. 자, 여기 이런 것과 관련해서 브랜드 확장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제품 시장에서 성공을 거둔 기존 브랜드명을 다른 제품 시장의 신제품에도 사용하는 거예요. 자, 드봉 하면 원래 드봉이 뭐로 유명한가요? 지금 우리가 잘 모르죠. 근데 원래 드봉이 처음에 뭘로 나왔나요? 드봉이라는 제품이 드봉 비누로 먼저 나오지 않았나요? 맞나요? 근데 얘네들 보면 드봉 비누뿐만 아니라 드봉이라는 게 회사 이름이 아니죠. 기업명이 아니잖아요. 브랜드 이름이죠. 브랜드 이름. 근데 드봉이 비누만 만드는 게 아니라 드봉 샴푸, 드봉 치약 이런 거를 계속해서 출시하죠. 왜 그런가요? 드봉이라는 게 우리 기억에 많이 남아있어요. 이름도 좀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를 브랜드를 하나가 성공하면 계속해서 그 브랜드 이름을 가지고서 확장하는 거죠. 자, 요거는 우리 다음 장에서 좀 더 상세하게 봅니다. 브랜드 확장 전략과 관련된 것. 그때 좀 더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혼합 브랜드 전략이 있습니다. 복수의 제품 계열에서 여러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는 경우에 복수의 제품 계열이라 그러면 우리가 CJ 생각을 해보면 뭐가 있었나요? 세제 계열 또 뭐가 있었죠? 세제 계열, 샴푸 계열 뭐 이런 거죠. 세제 계열, 샴푸 계열 뭐 이런 게 있는데 여러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경우에 개별 브랜드명과 공동 브랜드명을 서로 믹스해서 사용하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름을 들어보면 잘 감이 안 와요. 감이 안 오고 이런 경우에는 한 가지 정도 예를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왜냐하면 복잡하잖아요. 두 가지로 나눠져요. 제품 계열별 공동 브랜드명 전략과 개별 브랜드명, 공동 브랜드명 혼용 전략이 있어요. 그래서 잠깐 교재를 보게 되면 자, 여기 제품 계열별 278페이지에 보면 제품 계열별 공동 브랜드명 전략인데 이거는 각 제품 계열에 대해서 상이한 브랜드명을 부착해요. 세제류라든가 화장품류라든가 이런 데 상이한 브랜드명을 부착하죠.
그리고 각 제품 계열 내에 그 계열 내의 모든 제품들에는 공동 브랜드명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그 화장품 계열에는 그 CJ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예를 들어 CJ가 그런 이 제품 계열별 공동 브랜드명 전략을 쓴다 그러면 그 전부 다 뭘 붙이는 건가요? 화장품이라 그러면 전부 다 식물나라라는 것을 쓴다는 거예요. 식물나라. 화장품 보면 그 식물나라 UV 화이팅, 모이스처 크림 뭐 이런 게 있는데 앞에 다 식물나라가 들어가죠. 안 그런 것도 있는데 자 모든 제품의 공동 브랜드명 사용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제품 계열별 그 전략이라고 하고 그 두 번째는 개별 브랜드명, 공동 브랜드명 혼용 전략이 있는데 이거는 소비자에게 친숙한 기업명을 개별 상표명들과 결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면 농심이 이런 거를 많이 하는데 농심 신라면이 워낙 유명하고 농심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보면 농심 안성탕면, 농심 너구리, 그 농심 해물탕 이런 식으로 그 하는 거를 개별 브랜드명, 공동 브랜드명 혼용 전략이라고 합니다. 자, 물론 요 두 번째 경우는 이거 공동 브랜드명 전략하고도 조금 그 연관이 있죠. 그래서 이름이 그 두 개를 같이 이렇게 붙여 놓은 거죠. 자, 이거 혼용 잘 뜯어보면 이 두 가지를 혼용해서 쓴 거예요. 자, 그 하나의 예를 가지고서 좀 그 이해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브랜드명과 관련해서 이제 세 번째는 브랜드명을 결정해야 되는데 과연 브랜드 이름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자, 우리 사람도 이름을 잘 지어야 되죠. 사람도 이름을 잘 못 짓게 되면 뭐 별명으로 막 부르고 놀리거나 뭐 이런 거일 수 있잖아요. 자, 뭐 사람하고 똑같지는 않는데 일단 그 브랜드명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 세 가지인데 하나가 빠져 있어요. 자, 제품 특성과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제품 특성과. 그 다음에 발음과 기억이 좀 용이해야 돼요. 굉장히 어려우면 사람들이 수차례 듣더라도 기억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좋은 브랜드명이 되려면 그 제품 특성과 조화되거나 발음과 기억이 용이하거나 또 하나는 그 소비자들한테 쉽게 식별되고 기억하기 용이한 것 때문에 물론 그 발음과 기억이 용이할 필요가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정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식품업계에 보면 좀 이런 거하고 예외적인 게 있어요. 예외적인 게. 식품업계에 보면 그 예외적인 예들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그 매장에 가서 이런 거 한번 들어본 적 있나요? 이거는 지금도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와이즐렉 봉지째 렌즈에 데워 먹는 부추 찐만두. 이게 브랜드 이름이에요. 길게 이렇게 쓰여 있어요. 길게 쓰여 있는데 이 회사는 왜 이렇게 긴 이름을 썼을까요? 왜 이렇게 긴 이름을 썼을까요? 이게 많이 팔렸던 거예요. 지금도 나오고 있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몇 년 전까지 나왔던 거예요. 찐만두 이런 거 가면 마트 같은 데 가면 어떤가요? 굉장히 많이 쌓여 있죠. 많은 회사에서 있잖아요, 보면. 그래서 이 회사가 이거를 그 무슨 찐만두 이렇게 내면 묻힌다는 거예요. 도대체 다른 회사하고 어떤 특색이 있냐 소비자들한테 알릴 방법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특이하게
이렇게 봉지째 렌즈에 데워 먹는다는 거 이거 쉽지 않잖아요. 대개는 봉지를 뜯어서 그릇에 담아서 이렇게 렌즈에 데펴서 먹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확연하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죠. 자, 이런 것도 있고 소시지 중에 아직도 나와요, 이게. 계란을 입혀 부쳐 먹으면 정말 맛있는 소시지. 그 소시지 포장지에 이렇게 돼 있어요, 브랜드명이. 재미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좀 이런 것들이 옛날에 도시락에 이렇게 싸갖고 가서 먹고 이런 기억이 있잖아요. 이제 여기서 말하는 소시지 이거는 비싼 소시지가 아니에요. 좀 원재료를 보면 좀 그 건강에 그렇게 좋은 그게 아니라 옛날 그 소시지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향수를 좀 부추기면서 팔기 위해서 계란 옛날에 어머니가 그 소시지를 해서 계란을 입혀서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 사람들은 이거 향수를 자극하는 거죠. 브랜드명 자체가. 자, 이런 식으로도 자, 여기 언급되는 거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알죠? 몸이 가벼워지는 시간 17차. 요즘 나오죠, 이거. 17차. 사람들이 17차라 그러면 그게 뭐냐,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아예 브랜드 이름을 몸이 가벼워지는 시간 17차. 이런 식으로 붙였다는 거죠. 자, 이거는 이미지보다는 신뢰성을 중요시하는 소비 패턴에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토리를 일종의 보면 스토리텔링식 이런 게 가미되어 있는 거죠. 약간의 스토리텔링이 가미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거를 더해서 그래서 여기서 브랜드명의 결정과 관련해서 이거는 우리가 하나의 기준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발음과 기억이 용이하고 제품 특성과 조화된다고 해서 100% 성공하느냐 그런 건 아니고 하나의 지침 내지 기준 정도로 생각을 하고 브랜드명 결정할 때 고려를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외적인 사항도 있다는 거예요. 업종에 따라서는. 자, 우리 제품 관리와 관련해서 마지막 파트가 서비스 마케팅이에요. 서비스 마케팅. 자,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제가 잠깐씩 언급하기는 했지만 주로 뭔가요? 다 눈에 보이는 제품이었죠. 제품. 뭐 스마트폰, 물론 스마트폰에는 서비스가 결합되어 있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은 아이폰을 쓰던 안드로이드 계열 폰을 쓰던 뭔가 유형의 제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 유형의 제품이라는 거는 회사들이 이제 어느 정도 대부분 다 잘 만들죠. 잘 만들어요, 다. 자, 뭐 여러분 핸드폰을 예로 자꾸 들어서 좀 그렇긴 한데 뭐 소비자 조사 그 전 세계 전문가들 조사하면 LG에서 나오는 폰이라든가 그 다음에 베가 시리즈 있죠. 베가 시리즈. 그거는 제품 특성으로 보면 세계 넘버 1, 2를 항상 다퉈요. 1, 2를 다투죠. 제품의 사양이라든가 그 품질이라든가 이런 거는 세계 1위, 2위를 다퉈요. 근데 시장 점유율을 보면 낮죠, 굉장히. 그 낮은 이유가 뭔가요? 핸드폰이 뭐 잘못 만들어서 그런가요? 아니라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서비스와 관련된 것도 결합해서 자꾸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서비스 마케팅이라는 게 그 각광을 받은 게 얼마 안 됐어요. 이런 걸 독립적으로 이렇게 마케팅에서 다루기 시작한 것도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여기 뒷부분은 서비스와 관련된 거예요.
자, 서비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특성이 있죠. 특성이 있어요. 유형 인텐저블하다 그러죠. 인텐저블. 텐저블이라는 거는 만질 수 있고 접촉할 수 있고 이런 건데, 서비스라는 거는 비유형성이에요. 보거나 만져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험 상품, 증권 상품, 이거 손으로 만지거나 볼 수는 없죠. 근데 없나요? 그렇다고 해서. 없는 거 아니죠. 있죠. 다만 시각적으로 확인이 안 될 뿐이죠. 자, 이런 비유형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밑에 나온 거는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할 거예요. 특성을 한번 볼게요. 서비스는 사람에 주로 의존하고 일관되고 표준화된 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렵죠. 여러분, 병원에 가면, 자, 큰 병원 말고 작은 병원 한번 생각해 보죠. 작은 병원. 작은 병원 가보면 여러분이 그 감기가 걸리면 이 병원 저 병원 막 옮겨 다니나요, 사람들이? 아니죠. 만약에 급하면 뭐 이 병원 저 병원 이렇게 다닐 수 있지만 대개의 경우는 어떤가요? 집 부근이나 병원이 여러 개 있더라도 가는 병원이 대체로 한두 개로 정해져 있죠. 그 왜 그런가요? 의사 선생님하고 이렇게 한두 번 갔을 때 나하고 좀 더 적합하게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냐에 따라서 단골이 되거나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들의 서비스라는 게 다 똑같나요? 아니죠. 말하거나 상담하거나 어떤 선생님은 좀 친절하게 얘기를 하고, 아니면 어떤 선생님은 나는 그렇게 막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요점만 딱딱 얘기해 주는 사람이 좋다. 사람의 특성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래서 사람에 주로 의존하고 달라요. 다 표준화되어 있지 않죠.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어떤 병원은 가면 뭐 음료수라든가 뭐 차라든가 이런 것도 마음대로 먹고 되게 편한 데가 있고, 어떤 병원은 가면 되게 좀 그런 측면에서 불편한데 대신 의사 선생님이 굉장히 친절하다. 뭐 이런 차별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소비자가 서비스가 제공되는 시점에 소비하지 않으면 서비스가 사라지죠. 여러분, 비행기 타는데 비행기 타서 어딘가로 이동하는 걸 우리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죠. 근데 내가 3시 반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늦어갖고 못 탔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소비를 할 수가 없죠. 다른 데로 여행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거 항공이라든가 여행 서비스 이런 게 대표적이죠. 소멸돼요, 소멸. 그 시점에 소비하지 않으면 보관했다가, 예를 들어 항공기가 300석 좌석인데 100석이 남아있어요. 100석이 남아있는데 그 시간 지나면 그 100석이 어떻게 되나요? 소멸하는 거죠, 소멸.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항공사들이 어떻게 하나요? 항공사들이 예약받을 때, 여러분 예약받을 때 항공사 어떻게 하나요? 100% 예약 안 받아요. 대개의 경우에 110%에서 115%를 예약을 받아요. 왜냐하면 그 직전에 뭐 국제선인 경우는 조금 다른 문제인데, 국제선은 위약금을 많이 받죠. 바로 직전에 그 하면. 근데 국내선 같은 경우는 15% 정도가 그 직전, 뭐 예를 들어 오늘 그 5시 비행기인데 오전부터 이렇게 캔슬이 많이 되죠, 캔슬이. 그래서 국내선 같은 경우에 110%, 115% 정도를 미리 예약을 받아요. 그럼 중간에 놔두면 비행시간 임박해서 하루 정도 동안에 이게 캔슬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멸되기 때문에 자리를 최대한 많이 채워야지, 이거를 뭐 남았다고 해서 다시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항공사들이 그렇게 하는데, 소멸성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죠. 소비가 발생할 때 서비스 제공자와 소비자가 함께 있어야 되죠.
자, 항공 서비스 이용하는데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생산자, 소비자가. 그게 아니라 우리가 뭐 모자를 하나 샀다. 온라인으로 샀다. 생산자, 소비자가 동시에 있어야 될 필요가 없죠. 뭐 3일 있다가 받아갖고 내가 쓰면 되는 거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서비스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런 서비스가 제품과 다른 특성 때문에 여러 가지 파생되는 그 마케터가 할 일이 유형의 제품과는 다른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소멸성과 관련해서 항공사죠, 대체로. 초과로 예약을 받아요. 15% 정도, 10% 정도 더. 여기 15%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외국 항공사 같은데, 자. 근데 이렇게 받았는데, 특이하게 취소율이 뭐 5%밖에 안 돼서 10%는 서서 가야 된다. 비행기에서 서서 갈 수가 없죠. 서서 가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람들한테 권유를 하죠. 당신 참 죄송한데 내일 아침에 가면 안 될까요? 그러면 우리가 숙박도 보장해 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대체로 보면 이 정도 받아 놓더라도 이런 경우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발생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코노미석인데 굉장히 미안한데 내일 가시면은 비즈니스석으로 이코노미 요금으로 비즈니스석으로 갈 수 있게 해준다든지 좌석을 업그레이드 해준다든지 아니면 숙박할 수 있도록 호텔 숙박권을 준다든지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항공사들이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예요. 자리 비어서 가면은 손해잖아요, 다. 한 명이라도 더 채워서 가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쓴다는 거죠. 자, 이거는 서비스의 소멸성과 관련된 겁니다. 이런 거는 한번 좀 해볼 수가 있겠네요. 뭔가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우리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했어요, 이제. 자, 서비스를 분류를 해보면 사람 중심의 서비스가 있고 설비 중심의 서비스, 제품 관련 서비스가 있습니다. 자, 사람 중심의 서비스는 약간의 설비가 필요해요. 전혀 설비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주로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제공되는 서비스죠. 여러분 법률 서비스는 될 수 있으면 안 받는 게 좋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받는 경우가 있죠. 자, 법률 자문이라든가 경비. 자, 경비도 사람이 서비스해 주는 거죠. 어떤 범죄라든가 도난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예방하기 위해서 경비 서비스 같은 거. 사람이 중심이 돼 있어요. 자, 사람의 노력도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상당한 설비 지원이 필요한 서비스 있죠. 운수. 자, 비행기라든가 자동차라든가 그런 거. 숙박, 레저. 자, 이거 설비 중심이에요, 설비 중심.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설비가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약을 받죠, 이런 것들은 되게. 자, 제품 관련 서비스가 있습니다. 제품이 원래 기본적인 제공물이에요. 제공물인데, 서비스는 제품의 지원적 역할이라는 건 보조적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품질 보증 같은 거, 우리 제품의 유형을 나눌 때 보면 핵심 제품과 뭐가 있었나요? 유형 제품과 확장 제품 있죠, 확장 제품. 제품 개념을 좀 더 확장하게 되면 이 서비스 부분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애프터 서비스라든지 보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거는 사실은 서비스잖아요, 사실. 보증을 해준다든지 애프터 서비스라든지 이거 서비스 영역이죠. 자, 그래서 이런 배달 관련한 거, 우리 확장 제품과 관련된 거예요. 이 제품 관련 서비스는. 도미노 피자 30분 내에 배달 못 해주면 환불을 일정 정도 해준다든가. 자, 이거는 좀 특이한 사례인데 이거는 참고로 좀 보세요. 올리비엣
T라는 회사인데 이게 실패한 사례예요. 실패한 사례인데 한번 이게 굉장히 인상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여기 올려놨는데 그 서비스 신뢰성 때문에 제품은 잘 만들었는데 제품은 잘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 종사하는 종업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하면 어떻게 되나? 엉망될 수 있죠. 엉망될 수 있잖아요. 이미지 완전히 다 구기는 거예요. 자, 사무기기 시장에 진입했는데 제품 좋았는데 그 신뢰성이 워낙 떨어져서 실패한 사례예요. 자, 요 아메리칸 항공은 그 여러분이 한번 참고로 한번 보세요. 그 이거는 뭐 특별히 제가 항공 관련해서 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자, 서비스 마케팅에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원래는 뭔가요? 기업과 고객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죠. 기업과 고객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서비스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기업 바깥에 고객이 있다고 해서 외부 마케팅이라고 해요. 외부 마케팅. 기업과 고객 간에. 자, 기업이 고객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외부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근데 종업원하고 고객 관계가 있죠. 종업원하고 고객 관계가. 실제로 판매를 한다든가 배송을 해준다든가 이런 종업원들이 있어요. 종업원과 고객 간의 관계를 상호작용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 상호작용 중요하죠? 제품 아무리 좋은데, 자, 여러분 냉장고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거 동급 최강, 최신 모델 만들었는데 설치하러 간 기사가 보니까 한번 이렇게 갖다 줬어요. 이렇게 여기다 설치하라. 그래서 설치를 했는데 딱 나가려고 하는데 그 주인이 이거 여기 놔두면 좀 불편할 것 같다. 저쪽으로 한 10m만 좀 옮겨달라고 했어요. 근데 이 기사 입장에서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얘기해야지 그 나를 약 올리는 거냐. 내가 지금 콜이 와서 나가야 된다. 그래서 그 집안에 지금 사람이 없는데 오시면은 두 분이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고 갔다고 해보죠. 어떻게 될까요? 상호작용 마케팅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입소문을 타고 아주 이 회사의 냉장고 다시는 사지 말라고 악평이 갈 거예요. 불만을 품은 사람은 11명한테 구전 효과를 준다 그러죠. 만족한 사람은 그보다 적잖아요, 더. 3명에서 5명 정도. 근데 불만족한 사람은 11명 정도한테 불평을 해서 악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상호작용 마케팅이 서비스 영역에서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기업과 종업원 간의 내부 마케팅이 또 있어요. 내부 마케팅. 기업에서는 종업원들과 관련해서 교육이라든가 훈련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해야 돼요.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되는 영역을 우리가 내부 마케팅이라고 하죠. 자, 종업원들한테 무조건 가서 잘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방법이라든가 수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되죠. 자, 이 3박자가 잘 맞아야 서비스 마케팅을 잘 하는 회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3박자가 다 맞아야. 자, 여기서부터는 사실은 좀 그 학술적으로 이렇게 연구된 것들을 좀 가미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잠깐 보게 되면 이제 진짜 마지막인데 고객 만족, 고객 충성도와 관련해서 어떤 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느냐. 여러분들이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는다고 했을 때 내가 정말 만족한다는 건 뭔가요? 만족한다는 거. 만족한다는 거, 이거 내가 이만큼 기대하고 있는데 실제 제품을 사서 봤더니는 이걸 뭐라 그러나?
지각된 성능이라고 그러죠. 지각된 성능. 지각된 성능을 그냥 한마디로 줄이면 뭘까요? 지각된 성능이 뭐죠, 이게? 내가 인식한 성능. 내가 원래 제품 살 때 애플의 아이폰을 사면 뭐 보니까 이 정도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 제품이 이 정도 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딱 사서 내가 만져보고 조작해보고 이러니까 느끼는 게 있죠. 느끼는 게. 이게 뭔가요? 이게 지각된 성능인데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이게 바로 품질이죠. 품질. 이게 품질이잖아. 근데 기대하고 품질의 갭이 상당해요. 이게 갭이. 이 갭이 0보다 크다. 내가 기대한 건 이만큼이었는데 지각된 성능과 갭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불만이 생기죠. 불만이. 근데 갭이 0보다 작다. 이러면 대개의 경우는 만족하죠. 여러분이 아이폰을 샀는데 내가 써보니까 정말 좋다. 돈이 안 아깝다. 가격을 내가 뭐 50만 원을 주고 샀는데 그 가격 안 아깝다. 이렇게 이 갭이 0보다 작은 경우를 만족하는 경우죠. 자, 이거를 하나의 모델로 생각해 보면 품질과 고객 만족도, 다른 말로 하면 고객 충성도 간의 관계에는 고객 충성도가 언제 생길 거냐는 거예요. 만족해야 생길 거 아니에요. 만족해야. 그래서 고객 만족이 독립 변수가 되고 고객 충성도가 종속 변수가 되는 거예요. 얘가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이 화살표가. 그럼 고객 만족은 언제 생기느냐? 고객 만족은 고객의 원래 기대가 있죠. 기대와 지각된 성능, 여기서 그냥 품질이라 그래도 돼요. 지각된 품질이라 그러지 말고 그냥 품질이라 그래도 됩니다. 기대하고 품질이 둘 다 영향을 주죠. 품질도 만족에 영향을 주고 기대도 만족에 영향을 주죠. 근데 기대가 먼저 생기죠. 기대가 먼저 생기잖아요. 기대가 먼저 어떤 제품 서비스에 대해서 기대가 먼저 생기고 그거에 기대가 실제로 서비스를 사용할 때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기대가 먼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화살표 방향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양쪽이 다 만족에 영향을 주죠. 그래서 만족한 사람은 만족하면 할수록 어떨까요? 그 회사의 서비스에 만족하면 할수록 이탈 안 하죠. 계속 사용하죠. 그 스티키니스 내지 커스터머 로열티가 생긴다는 거죠. 자, 이건 한 가지. 이거를 그러면 이걸 보니까 여러분이 마케터라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에 포인트를 둬야 될까요? 이 마지막에 이제 마케터가 어떤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될까요? 고객의 기대는 이건 너무 과다한 기대를 갖게 하면 안 되겠죠. 과장 광고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여러분이 마케터라 그러면 신경을 어디에다가 제일 많이 써야 될까요? 품질, 여기 지각된 품질에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기대는 사실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자, 바로 충성도 올린다? 아니죠. 충성도를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느냐? 고객을 만족을 시켜야 되는데 고객 만족 어떻게 시킬 거냐? 기본적으로 품질 요인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품질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사람들이 우리 회사 서비스를 써보고 나서 만족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마케팅에서 제일 많이 쓰는 모형이 서브 큐어 모형인데 이게 서비스 퀄리티
줄여서 서브큐얼. 이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고 이런 모형을 많이 써요. 기대 서비스와 지각된 서비스가 만족도에 영향을 주잖아요. 조금 전에 본 그림. 이게 조금 전에 본 그림이죠, 이게. 조금 전에 본 그림이잖아요. 조금 전에 본 그림인데, 그러면 사람들의 기대 서비스에 영향을 주는 게 뭐냐? 사람들이 어떤가요? 구전 같은데 옆에 친구가 그 제품 썼는데 어떻더라, 이렇게 가족이 어떻더라, 이렇게 한 게 영향을 주죠. 같이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개인적인 욕구가 있죠. 나는 핸드폰 썼을 때 내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애플리케이션 중에 어떤 걸 많이 써야 된다, 이런 개인적인 욕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기대하죠. 기대하고서 쓰는 거잖아요. 과거 경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소통, 기업들이 어떻게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기대가 형성이 달리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네 가지가 여기다가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서비스 품질을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 기대는 사실은 좀 다루기가 쉽지는 않아요, 이거는. 기업에서 제일 1차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품질을 관리해야 돼요, 품질을. 지각된 성능을 관리해야 되는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5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외우지 마세요. 이거 그냥 참고로 한번 보세요. 유형성, 신뢰성, 이걸 테스트를 많이 해보니까 품질 관리와 관련해서 이런 5가지가 결정적인 영향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케터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가 과연 이거를 잘 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마케터가 최종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좀 막연한 것 같은데, 우리 회사가 기대 대비해서 지각된 성능을 주고 있느냐, 이런 거를 관리한다 그러면 이 5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한 거 중에 좀 질문 있나요? 시작, 이게 USB가 잘 안 맞아서 10분 정도 돼서 시작해서 미안한데, 질문 있나요? 오늘 한 거 중에. 자, 여기까지 하고